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백분율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 판매량이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 북미 전기차 판매량 통계를 보면요. 1위는 11만 3,900대를 판매한 테슬라가 차지했습니다. 바로 다음 2위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15,400대를 넘겼습니다. 현대차 그룹 뒤로 포드, 닛산, 폭스바겐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통계 자료인 게 테슬라는 전기차만 생산하는 회사죠. 테슬라를 제외한 기존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를 모두 만드는 브랜드 중에서는 1위라는 점이 굉장히 뜻깊습니다. 일본 브랜드는 아직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 포드랑 GM 그룹 그리고 폭스바겐까지 이어졌다는 건 중요한 데이터이기도 하죠. 테슬라랑 같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쪽에 속해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 브랜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대차가 안 만들고 있는 전기차를 먼저 출시해버렸는데 이게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 오늘은 현대차가 이런 차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그럼에도 현대차가 아직까지 만들고 있지 않은 이유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시간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경쟁력으로는 주행거리랑 충전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을 누가 먼저 낮추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리튬을 대체할 배터리 소재를 찾고 배터리를 새로 개발하고 전기 생산까지 친환경적으로 하느냐겠죠. 이미 단기적인 경쟁력은 현대차 그룹이 압도적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도 이제는 400km는 기본으로 넘기고 있고요. 요즘은 450km 이상인 차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충전 기술력은 이미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초고속 충전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한 브랜드가 지금까지 포르쉐랑 현대차 그룹밖에 없거든요. 포르쉐는 고성능 전기차만 만든다는 점, 현대차 그룹은 대중적인 전기차와 고성능 전기차 모두를 만든다는 점에서 우위를 충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랑 항상 나란히 거론되는 게 있죠. 사실 이런 것만 보면 당장은 걱정이 없는데 중장기적인 계획부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차 시장의 역사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1세대 전기차부터 보면 닛산 리프랑 푸조 이온, 테슬라 로드스터 같은 차들이 있었고요. 이때는 전기차가 소형차밖에 없었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고 가격도 비싸고 주행거리가 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차의 탈을 쓴 골프카트 느낌이었습니다. 1.5세대로 넘어오면 테슬라 모델 S랑 모델 X 그리고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차들이 있죠. 이때는 뭐랄까 드디어 일반적인 자동차 모습으로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경쟁력이 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가격은 여전히 비쌌습니다. 지금은 2세대부터 2.5세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세대는 뭔가요? 모델 3가 등장하는 시점부터죠. 이때부터 전기차도 드디어 보급형, 대중적인 차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모델 3가 완전 보급형 모델로 나오면서 전기차 시장의 평균 가격을 확 꺾어버린 거죠. 이걸 시작으로 아이오닉 5랑 EV6도 출시되고 한국에서도 전기차가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2.5세대는 뭘까요? 이미 시장에서 충전 기술하고 주행거리는 완벽하게 잡힌 상태에서 이제는 생산과 공급 능력 그리고 가격이 경쟁력이 되는 세대인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쉽게 비유해 볼까요? 라면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대중적인 음식이 아니었죠. 특별한 날에 비싼 돈을 내야만 먹을 수 있는 게 라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만드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대중적인 가격으로 정착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 3 같은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하고, 이 역할을 하는 제조사가 앞으로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중적인 차라는 건 말 그대로 국적 안 가리고 누구나 살 수 있는 차라는 소리거든요. 대중적인 차라는 범위가 그래서 넓다는 거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이오닉 5 같은 차가 대중적인 차가 될 수도 있고, 캐스퍼만큼 작은 차가 대중적인 차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문제는 뭔가요? 대중적인 차 이전에 평균 가격을 낮추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차 크기만 작아진다고 대중적인 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긴 합니다. 야, 어차피 차 가격이라는 게 한 번 올라가면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거죠. 이게 내연기관 차한테는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이제는 2.5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전기차한테는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한 겁니다. 모델 3가 이미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이미 현대차보다 그런 역할을 빨리 하기 시작한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브랜드 중에서는 GM이 대표적이죠. 이코녹스 EV를 공개했는데 주행거리랑 디자인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3천만원대부터 시작이거든요. 미국 가격 기준이긴 한데 미국에서 EV6 가격이 5,100만원부터 시작되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죠. 최근에는 일본 브랜드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만한 신차를 출시했습니다. 닛산에서 신형 전기차를 하나 공개했는데 이겁니다. 사쿠라 EV라는 차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벚꽃 EV네요. 카트라이더스러운 장명인데 이 차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입니다. 일본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1,000만원대의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전기차가, 그것도 싸구려 중국산도 아니고 일본산 전기차가 1,000만원대라는 거죠. 닛산은 전기차 가격 낮추기 프로젝트를 이미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도 그래서 2019년에 개발에 착수했고, 프로젝트명은 경영 EV 프로그램 IMK였습니다. 취지도 명확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발목을 잡는 비싼 가격을 낮추기 위해 대중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차들은 주행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체가 작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200km만 나와도 잘 나오는 수준이고 250에서 300km만 나와도 기술력 대단하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쿠라 EV 가격을 보면 트림에 따라 약
1320만원에서 292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고요. 친환경차 보조금을 받으면 일본에서 약 177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차가 주는 시사점도 명확하고 현대차가 이런 차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이야기 흐름을 일본 시장으로 시작해서 전세계 시장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일본 시장에 사쿠라 EV 같은 차를 출시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죠. 일본에서 일본차 점유율의 압도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일본은 경차 시장 점유율이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이게 그대로 전기차 판매량에서도 드러납니다. 판매량 순위를 보면 다른 데에선 그렇게 압도적이던 테슬라가 일본에선 2위입니다. 1위는 닛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만 놓고 보면 일본인들은 수요 성향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일본에서 타기 편리한가? 경차 규격을 충족해서 주차장 같은 곳들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나? 경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검사료 같은 유지 비용이 저렴한가? 경차지만 실용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일본 시장에 최적화되어 있나? 이런 걸 따집니다. 이걸 모두 충족하는 게 K카죠. 일본에서 사쿠라 EV 같이 생긴 차들은 모두 K카를 보시면 됩니다. 경차 규격을 충족하면서 보닛이 있어서 안전 규격을 충족하고 박스 형태라서 실용성까지 갖춰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해도 편리한 차잖아요. 현대차가 일본에 다시 진출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시장에 최근에 재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사쿠라 EV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K카가 아니라 K카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사쿠라 EV가 일본의 경차 규격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경영 전기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도 잘 보여줍니다. 일단 경차 규격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전기 모터 스펙이 높지 않고요. 주목할 만한 건 배터리인데 20kWh짜리 배터리가 길쭉한 형태로 차체 중앙에 위치합니다. 기존 내연기관 경차 배터리보다 240kg 정도 무거운 1070kg입니다. 크기로 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전기차에 비해서 엄청 작은 거죠. 아이오닉5로 치면 용량이 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있을 기능은 다 있습니다. 확실히 일본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라고 느껴지는 게 지진이랑 해일 같은 자연재해 있죠. 이럴 때 이동식 발전기 역할도 할 수 있어서 24시간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현대차의 V2L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일본에선 마케팅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기능이더라도 지진과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차입니다. 이런 워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닛산 회장이 중요한 말을 하나 해줬습니다. 사쿠라는 일본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 확신한다. 비싼 가격으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친환경차에 관심을 갖고 구매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시장은 그냥 지금 나오는 K카를 어떻게 전기차로 잘 만드느냐가 진짜 경쟁력이 된다는 거고요. 이 소리는 결국 현대차가 일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캐스퍼 전기차로도 모자라다는 겁니다. 캐스퍼가 경차라고는 하지만 가격이 1800만원 이상입니다. A보다 훨씬 비싸죠. 캐스퍼가 전기차로 나온다면 사쿠라 EV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기는 힘들 겁니다. 이건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나요? 일본 시장 점유율 싸움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차가 중요한 이유가 일본 시장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가격 경쟁력이죠. 현대차가 현대차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들이 전기차 가격을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도 모델3 같은 차를 한번 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먼저 하는 브랜드가 테슬라처럼 점유율을 휩쓸 겁니다. 왜냐면 글로벌 시장에는 동남아 시장도 있고 중국 시장도 있거든요. 동남아도 일본처럼 작은 차가 유리합니다. 충전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충전을 마치고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당장 중국만 해도 500만원짜리 훈광 미니가 가장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 브랜드가 이런 경험을 살려서 동남아의 아이오닉5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소형 전기차를 먼저 출시한다. 이러면 현대차도 안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현대차가 이런 차를 안 만드는 이유도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안 되거든요. 개발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톱도 크기가 작을수록 무게가 가벼울수록 동시에 성능은 좋을수록 가격이 비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차체의 안전성, 배터리 성능, 효율성, 공간 활용성, 거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현대차 그룹에는 레이라는 좋은 베이스가 있고요. PBV 플랫폼도 크기별로 다양하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이런 차가 꼭 필요합니다. 현대차가 북미랑 유럽 시장에 비중을 많이 둔다고 해서 아이오닉5랑 EV6 정도,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원했던 그림하고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은 지금 일본 내연기관차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현대차가 뺏어오고 싶다면서요. 돈 되는 큰 전기차는 유럽이랑 미국에서 많이 팔고 돈은 덜 되지만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작은 전기차는 동남아랑 일본 쪽에서 팔면 투트랙 전략이 가능해지잖아요. 점유율이 기본적으로 높아야 소비자들 접근성도 좋아지고 이게 구매로 이어지고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말 그대로 순환 구조가 생기는 거라서 현대차도 1000만원대 전기차가 필요하고요. 이게 있어야 시장 선도와 더불어 대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현대차의 마케팅과 상품성 전략은 상위권입니다.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나올 전기차 계획에서 참고라도 한번 해줬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